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특히 오상민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 보면서요. 이 분양계약 해지 문제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계약 해지 이거 생각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중도금 대출 문제잖아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나 생각해보는 개인 회생, 파산 이런 것들. 오늘 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분양계약 해제 소송이라는 게 와, 무슨 전쟁터 같아요. 상대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분양 대행사 직원, 대행사 자체, 또 위탁자, 신탁회사.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만약 중도금 대출까지 받았다?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 은행까지 상대해야 하는 거죠. 아, 정말 복잡하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 중도금 대출 약정이에요. 보통은 잔금 치를 때 갚기로 한 건데 소송을 한다는 건 잔금 안 내고 버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버텨야 하니까. 그럼 이게 바로 계약 위반 소지가 생기는 거고 소송 내내 이게 발목을 잡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답답한데요. 소송에서 만약에 지면 그동안 못 낸 잔금이자 폭탄 맞고 또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고. 그렇죠. 근데 이기는 과정 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은행에서 그냥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버려 위험이 있다는 거죠. 아, 정말요? 이기고 있는데도? 네.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걸 막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통 각오로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중도금 다 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낫다고 하시는 거군요. 대출 끼신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겠어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변호사님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 중도금 대출 문제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심리적 압박이 엄청나죠.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중도금 대출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뭐 뾰족한 수가 있을지, 변호사님은 어떤 해법을 이야기하시나요? 물론 가장 좋은 건 그냥 속 편하게 대출금 다 갚아버리고 소송하는 거겠죠. 그게 가능하면 뭐 고민도 안 하겠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금융기관하고 협상을 잘 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은행 태도가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진짜 드물지만 가장 베스트 케이스. 은행이 소송 중이시군요. 힘드시겠네요. 하면서 원리금 상환도 밀어주고 신용불량 등록도 보류해주는 경우. 와, 그런 은행이 있다고요? 천사네요. 네, 거의 없다고 봐야죠. 두 번째는 좀 더 흔한 경우인데 원금 상환은 좀 밀어줄 테니 이자만 꼬박꼬박 내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아, 이자라도 내면 일단 신용불량은 막아준다. 네, 그렇죠. 이자만 잘 내면 신용 문제는 안 만들겠다.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고요. 마지막 최악은 뭐 소송이고 뭐고 모르겠고 당장 원리금 다 내놓으세요. 안 내면 바로 신용불량 등록합니다. 이런 경우죠. 아, 정말 최악이네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어요. 일부에서는 신용불량 되는 거 막으려고 은행에 먼저 소송을 걸라고 한다면서요. 그 채무부전제 확인 소송인가요? 나는 빚 없다는 소송? 네. 그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 변호사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세요. 오히려 말리시는 쪽에 가깝죠. 왜죠? 일단 신용불량 막는 게 급할 것 같은데? 그게 단순히 신용불량 등록 피하겠다고 은행에 먼저 소송 거는 게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략상으로도 그렇고요. 먼저 싸워야 할 상대는 분양 주체, 그러니까 시행사나 신탁사잖아요. 거기를 상대로 분양대금 돌려달라, 혹은 이 계약 무효다, 이런 소송을 먼저 해서 거기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게 순서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시행사와의 싸움에서 뭔가 유리한 판결이나 근거를 먼저 확보해야 그걸 들고 은행 가서 보세요. 이 계약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고 협상할 때 힘이 실린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은행이랑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런데도 은행이 막 막무가내로 나온다, 신용불량 등록하겠다, 뭐 이런다면 네. 그때 가서야 정말 마지막 카드로 은행 상대 소송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전선을 너무 넓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힘만 분산되니까요. 그렇군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서 뭐 소송도 여의치 않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면요. 그때는 정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떠올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하지만 이건 정말 마지막 선택지여야 합니다. 그 개인 파산에서 면책까지 받으면 사실상 빚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가장 좋겠지만 네.
법원에서 이걸 거의 안 받아준대요. 특히 이런 분양계약 관련해서는요, 뭐 경제질서 유지 차원에서 쉽게 파산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하긴 빚졌다고 다 파산시켜주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겠죠. 그럼 개인 회생은 좀 더 가능성이 있나요? 개인 회생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저 이 분양계약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계약 말고도 다른 빚도 많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태, 즉, 채무 초과 상태이고, 이걸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파탄나야 한다는 거군요. 그쵸. 영상에서 예를 든 것처럼 뭐 전매 차익 노리고 아파트 10채씩 계약했다가 시장이 확 나빠져서 전부 다 감당 못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겠죠. 이미 그 계약들만으로도 빚이 엄청날 테니까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수도권은 분양가가 워낙 비싸니까 총 부채가 얼마 이상이면 영상에서는 10억이었나요? 그 기준을 넘으면 개인 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개인 회생은 담보 없는 채무 10억, 담보 있는 채무 15억까지인가 그런데 그 기준을 넘어가면 절차가 더 복잡한 일반 회생으로 가야 하니까 그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제도는요, 분양 계약 해지를 위한 어떤 전략으로 삼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해보고 정말 길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네,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분양계약 해지, 특히 중도금 대출이 엮이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은행과의 관계, 소송 전략, 최악의 경우까지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 단계마다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고 전략을 잘 짜야 하고요. 어설프게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상황을 정리하고 또 현명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분양 계약과 중도금 대출이라는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법률적인 해법을 넘어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